선생님이 요즘 트레드밀에서 러닝을 주로 하는 중입니다만 나름 인터벌이라 생각해서 14에서 16km 속도로 1분 뛰고 30초 쉬고 반복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목표는 1km 5분 초반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의 페이스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인터벌, 그러니까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식 자체는 뭐 주도 리커버, 슈도 리커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 페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400m를 1분이라고 합시다. 그 400m 기록을 앞에 400m는 몇 초 정도 앞당긴 기록을 세워놓고 뒤에 400m는 오히려 10초 정도를 늦춘 기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새 이제 하도 존투 거리니까 사람들이 보통 심박수를 재죠. 뭐 일반 공식이 거잖아요. 220 빼기 자기 나이 곱하기 0.6에서 0.7 사이 정도를 존투라고 세팅을 해놓는데 존투 세팅하에서 초보들이 뛰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요새 존투를 유지하고 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기록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존3에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평균 페이스가 있잖아요. 평균 페이스에서 페이스를 확 올려갖고 14, 16 정도 속도면 4, 5로 1분을 전력을 뛴 다음에 그러니까 페이스를 올려서 뛴 다음에 30초를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인터벌이지만 실제 경기에서 멈출 수 없잖아. 그러니까 페이스를 늦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스를 늦추는 게 완전 휴식이나 거의 터벅거리는 존 1 수준이 아니고 존 2 수준까지 내리는 거죠. 그렇게. 근데 보통 존 2까지는 아니고 존 3에서 뛰는 사람이 존 4를 갖다가 존 3에서 유지하는 아까 얘기했던 슈도 리커버예요. 그러니까 가짜 회복이지. 가회복. 근데 실제 회복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존포에서 많이 생성된 그런 젖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 근육들이 소비를 해준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기능들을 좀 살려낼 수 있고 결국은 기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휴식을 천천히 뛰고 다시 달리는 식의 훈련이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좀 속도를 줄여서 달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200m를 만약에 40초에 뛴다고 할게. 그러면 앞에 200m는 35초에 혹은 37초에 뛰고 쉽지 않거든? 40초에 뛰는 사람이. 그 다음에 뒤에 200m는 45초에 뛰거나 50초에 뛰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 뒀다가 조금 속도 줄였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훅 떨어뜨리지 말란 얘기예요. 계속 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몸이 분명히 나 지금 느리게 뛰는 것 같은데 나 분명히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도 100kg로 벤치 원래 한 7개를 하는데 5개밖에 못 들어. 그러면 내려놓자마자 바로 중량 빼고 바로 들어가고 약간 속인다고 하거든. 디로딩 세트 혹은 디센딩 세트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해서 반복을 이어가라는 얘기지. 근데 거기는 완전 거의 무산소성에 가까운 운동이니까 글리코겐이 확 ATP가 싹 꺼지고 더 못해. 그러니까 안 되지만 유산소 운동은 그 정도 선에서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어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젖산역치로 넘어가서 확 꼬는 게 아니라고요. 젖산역치를 넘어가 버리면 내가 멈춰버리면 확 주저앉아. 주저앉아서 쉬다가 다시 회복해서 젖산역치를 넘기고 주저앉아서 쉬다 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젖산역치를 넘기지 않는 서브맥시멀 수준에서 약간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런 파동을 치고 있다면 요런 파동을 치란 얘기예요. 1년 반 동안 일주일에 3번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도 힘든 것도 발전이 없네요. 인터벌을 해야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페이스가 늘어날까요? 일단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내가 과연 그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죠.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하면 당연히 체력이 좋아질 테니까 페이스도 좋아지고 뭔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기록이 되게 좋고 잘 달리는 사람이 본인의 뭐 라이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심으뜸 씨가 되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뭐 리프팅도 하고 필라테스 운영도 하고 축구도 뛰고 달리기도 뛰고 하면서 온갖 활동을 하는데 이미 유튜브를 할 때부터 맨몸 스쿼트 500개 1000개를 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리프팅을 하면서 근력도 더 키웠고 필라테스를 하면서 몸의 움직임도 더 잘 만들었고 축구를 하면서 인터벌 트레이닝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에 빠지면서 마라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직업으로 그런 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직장을 갖고 이런 스포츠들을 추가의 취미로 혹은 나의 운동 라이프로 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휴식에 대한 결핍이 생겨요. 생각보다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도 되게 챙기려고 하고 운동도 되게 챙기는데 내가 휴식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부분을 조금 물음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검토해 봤는데 휴식도 잘 챙기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있는데 발전이 안 된다면 뛰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그때는 뭐 예를 들면은 나보다 좀 잘 뛰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로 해서 한번 뛰어보세요. 그걸 따라갈 수 있나 못 따라가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해서 원래 페이스를 올릴 때 한 2번 정도만 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에 2회 정도를 반복을 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페이스 한 단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페이스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회복과 휴식을 잘 갖춰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페이스메이커가 없다. 어쨌든 나 혼자 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나를 닥달하는 시계를 써야지. 분당 진동이 울린다거나 하면서 내가 내 페이스를 체크할 수 있게끔. 환절기마다 러닝 컨디션이 훅 떨어지는데 환절기와 운동 컨디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환절기는 말 그대로 기온이나 기후 조건, 환경이 변하는 조건이죠. 예를 들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이런 게 가장 주요 환절기죠. 기온의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그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할 시간을 잘 못 두는 느낌? 여름에는 한껏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말초로 혈액을 몰고 중심혈관은 닫고 말초혈관을 열어서 확장시켜서 땀을 막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서 추위가 닥치면 말초혈관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백혈구들이 제대로 아메바 운동을 못하고 그런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건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고 번식하지 못하는 조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적응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환경적인 조건과 잘 안 맞아서 그런 이슈들이 생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운동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유산소, 무산소를 밸런스 있게 꾸준히 운동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루하루 순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엉덩이나 하체가 튼튼해져야 하니 무산소도 병행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는데 아프면 그만두시니 70대 분들은 어떻게 운동시켜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70대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튜브 세계를 좀 관람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 의대 교수님이 나와서 달리라고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고 맞는 얘기이긴 한데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요. 누구한테는 숨 쉬는 운동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오바고 보행이 잘 안 되고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보행을 잘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겠지만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 얘기일 거예요. 멀쩡한 사람 기준이라면 당연히 걷는 것보다 뛰는 게 운동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너무 근육과 관절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70대가 되면은 아침에 뭐 먹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몸을 쓰는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장에 뛰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결손 요소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발에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약간 뭐 이상한 거 많이 당해갖고 뭐 마사이족 워킹 신발 이런 거 신고 맞아, 그런 거 유행했어. 그리고 여성분들이 힐도 신는 경우도 많고 괴상한 모양의 신발들 신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변형도 많고 치마 같은 거 입고 뭐 약간 유교적 문화 때문에 다리도 계속 모으고 있다 보니까 골반하고 대퇴골 고관절의 변형도 많고요. 그런 구조들 때문에 보행이나 뛰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멀쩡하게 걷는 것 자체도 힘들고 내가 맨 바닥에서 두 발로 땅바닥을 지지한다는 느낌 자체도 제대로 잡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교정을 하면서 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느리게 뛰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게 더 힘들어요. 느리게 뛰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게 힘들어요. 시속 5km로 달리는 것보다 시속 5km로 걷는 게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만큼 큰 근육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 그렇게 해도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운동이 안 될 정도로 심심한 수준이라면 그때부터 뛰셔도 돼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달리기를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대요. 왜 약물 치료도 하는데 추가로 달리기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감정 조절, 뇌기능, 학습 능력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시던데 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데니얼 리버먼의 운동하는 사피엔스를 보면은 이분이 하버드대학교 인간지나생물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본인도 지독히 운동하고 뛰는 거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여기에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뛰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마라톤도 해보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과 달리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뇌 중간에는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데인데 여러분이 자극을 받은 것들을 단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거를 대뇌 피질에 장기 기억 장소, 영구 기억 장소로 옮겨줘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20대 때부터 1에서 2% 정도가 축소됩니다. 뇌 같은 경우는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시냅스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 기능이 한 20에서 40% 정도 감소했을 때 슬슬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통 한 40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왜 운동이 우리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가 봤더니 운동을 하면 뇌가 시냅스를 새로 연결하고 뭔가 새로운 기능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아질 수 있고요. 정신적인 컨트롤, 뇌 기능 향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정신과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뭐 우울증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수면이 극단적으로 망가져 있거나 부족하면 그 운동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운동 시에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부상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류의 문제라면 수면을 극도로 못 하시거나 이러신다면 운동을 할 때 좀 조절할 수 있는 분과 같이 하거나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심지어 이제 보행이나 뛰는 거라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 이런 건 왜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운동은 약간의 스트레스잖아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고요. 그렇죠? 도파민이 분비되고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일수록 막 관절도 고통스럽고 관절에서는 그만해 하지 마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그 통증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엔돌핀 하면 항상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총 맞은 군인들한테 위생병 불러갖고 죽기 직전인데 그냥 고통이나 좀 있게 해주라고 몰핀 주사 놔주라고. 그 몰핀보다 500배 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엔돌핀이 500배 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스스로 분비되는 인간이 본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진통제. 그럼 그게 운동만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면 그게 나오는 거죠. 매일 10km 정도 뛰는 건 무리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전 매일 20km를 뛰었습니다. 매일 20km를 뛰었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좀 나이 들어보니까 뭐 그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걸어다닐 때마다 뚜둑거리고 파핑도 많이 나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쉬지 않고 오기를 갖고 몰아붙여갖고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달리기랑 아예 담을 쌓고 살았고요. 너무 하체 운동을 진짜 학교의 계단에서 많이 구르고 했거든요. 다리 힘 풀려 많이 구르고 운전하다가 다리 쥐나갖고 브레이크 못 밟아갖고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서 그 정도로 하체 운동을 좋아하고 세게 했더니 요새 들어서 하체 운동이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그만두면은 운동하기 싫어하거든요. 나는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세게 했나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거식증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오는 유일한 무기였던 것 같아.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으로 좀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그걸 약간 내려놓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매일 10km를 뛴다는 건 뭐 회복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10km 정도까지는 무리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매일 하진 마라. 어릴 때 엄청 많이 운동을 해서 관절을 힘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절은 뭐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건데 분명히 그 어릴 때 너무 강도 높게 했다면 뭐가 안 좋아지는 건가요? 뭐 사용 속도를 못 따라가지. 내가 사용하는 속도를 그 재생하는 속도와 자연스러운 노화가 못 따라가죠. 안타깝다. 그래서 요즘 재미로만 뛰시잖아요. 약간 건강 위해서. 그렇죠. 뭐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 식욕 많이 오르나요? 감량하려면 적당히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근력 1시간, 유산소 1시간 하는데 절식할 때는 식욕이 너무 돋아서 운동량을 좀 줄여야 할까요? 일단 유산소든 무산소든 운동을 많이 하면 식욕이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인 에너지만 씁니다. 기본 세팅 자체는 여러분이 외적으로 먹은 걸 기반으로 씁니다. 내 몸 안에 저장하고 있는 지방은 별도의 에너지예요. 약간 그런 거지. 내가 한 달에 받은 급여를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나 100만 원 무조건 빠져나가는 적금이야. 혹은 대출 이자야. 그래서 그걸 끄집어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난 2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할 때. 그렇죠? 200만 원은 입에서 먹은 것들이고 100만 원은 내가 실제로 먹은 것 같지만 사실 체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산소성 대사를 잘 만들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조금은 끌어다 쓸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거의 다 그걸 끌어다 쓰기보다는 내가 입으로 들어온 걸 되게 아껴서 쓰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운동을 많이 하면 그 운동을 많이 할 때 들어가는 그 에너지들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딴 걸 아껴야 되거든. 여러분이 운동을 세게 하고 나서 감기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운동을 세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면역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야 하거든.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면역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야 돼. 근데 문제가 있지. 그러면 내가 아프고 죽어.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면역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얻어내야 돼. 식욕을 돋궈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야겠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 내 몸이 상황을 계속 좀 무시하고 참아내고 하면 체지방을 끌어다가 쓸 수는 있는데 무작정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간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체지방도 끌어다 쓰면서 버티면서 최대한 체지방을 아껴 쓰려고 하면서 식욕을 자꾸 자극을 해서 너 빨리 먹어, 나 지금 위급 상황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운동량이 과해지면 식욕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늘리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조금씩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칼로리 갖다가 30분을 운동할 수 있던 사람이 100칼로리 갖다 1시간을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 100칼로리로 30분을 운동하는 사람이 1시간 운동해서 200을 쓰는 건 아니거든. 숫자 계산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확 쓰게 안 나타나요? 몸이 숫자 계산처럼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누구나 다 살 빼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방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니까는 전반적으로는 도움은 돼요. 근데 그 운동만으로 살 빼는 건 불가능하다. 러닝에 필요한 근육 정리 좀요. 내전근, 중둔근 등등. 러닝에 주로 쓰이는 근육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제 생각은 러닝을 잘 하려면 일단 코어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코어 근육이 안정화가 안 돼 있으면 다리가 쉬이 지쳐요. 축구 선수들 중에 축구하는데 다리가 자기는 되게 빨리 지쳐갖고 다른 친구들 대비 금세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혹은 자꾸 다리가 이제 올라오고 쥐가 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코어를 못 써요. 코어를 못 써서 땡 다리 힘으로, 허벅다리 힘으로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쉬이 지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기둥축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다리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건물에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걷다가 밧줄을 던져서 꽉꽉 묶어요. 거기 기둥이 안정적이면 이 밧줄이 팽팽하지. 그럼 내가 별 힘을 들이지 않고 쭉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기둥이 막 휘청휘청해. 그럼 내가 여기서 힘을 세게 쓰려고 하면 기둥이 부러질 거니까 힘도 못 쓴다고. 그러니까 빨리도 못 움직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발바닥부터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니까 작은 단위의 근육들은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고 정강이에 있는 근육들이고, 큰 단위에 있는 근육은 앞쪽에 있는 대퇴와 특히 대퇴 중에서도 고관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대퇴직근, 당뇨근,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엉덩이, 이런 근육들, 그리고 거기에 보조로 항상 도와주고 있는 내전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약간 코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코어가 약한 상태에서 달리기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질 수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계속 안 좋아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프리웨이트를 하면 코어가 좋아지고 코어를 사용하고, 머신웨이트를 하면 코어를 안 쓰고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프리웨이트를 하든 머신을 하든 코어를 쓸 사람은 쓰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쓰는 거고, 프리를 하든 머신을 하든 코어를 못 쓴 사람은 못 써요. 달리기 할 때도 쓸 수 있다면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를 쓸 수 있도록 코어 운동을 배우시고 코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공복 유산소 아니라 프로틴을 한 잔 마시고 해도 공복 유산소와 같은 효과와 에너지나 근육 보존에도 오히려 공복 유산소보다 좋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공복을 해야 하나요? 공복은 공복이잖아요. 공복이란 뜻이 뭐예요? 위가 빈 상태. 그렇죠. 그럼 공복 유산소가 아니잖아. 프로틴을 먹어도 인슐린은 분비가 됩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처럼 인슐린이 막 효과적으로 빵 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보충제사들과 관련된 논문들은 유청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지방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공복으로 하세요. 프로틴 한 잔을 마시고 하면 근육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운동 끝나고 드시면 돼. 운동 끝나고 평소보다 단백질을 좀 추가적으로 드시고, 지금 프로틴이 있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그럼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이랑 프로틴 먹으면 돼요. 근데 뭐하러 먼저 먹고 해. 그렇게 운동 전에 먹고 운동 후에도 먹으면 보충제사 입장에서 2번 먹으니까 회전율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땡큐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논문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조작될 수 있다는 거.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왜냐면 논문이라는 게 쓰이는 과정은 무조건 가설을 세팅을 합니다.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게 논문이에요. 그냥 내가 이 연구 해보고 싶어 이런 논문은 없어. 그런 논문은 없다고.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논문 검증은 무조건 연가설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연가설이라는 걸 다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충제가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걸 틀렸다라고 검증을 하는 거야. 그래야 맞거든. 근데 네. 대부분 뭘 하냐면 거꾸로 해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효과가 없는 걸 찾아.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공복으로 하자. 아까 전에 여성분들이 뭐 치마를 입고 있어서 다리를 모은다 이런 거를 얘기가 나왔는데 다리를 모으고 앉는 습관이 안 좋은 건가요? 자, 골반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남자 골반은 약간 골반이 이러고요. 여자 골반은 이거 좀 너무 오바니까. 그러니까 여자 골반은 옆으로 좀 퍼져 있고 남자 골반은 높이가 높아요. 왜냐하면 출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뭐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은 삼각형이고 남자는 역삼각형이다. 네. 그럼 그만큼 어깨가 넓고 골반이 좁아서 남자는 무게중심이 어깨에 있다고 그러고 여자는 골반이 넓어서 무게중심이 골반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엉덩이 옆쪽을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잖아요. 그 대전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퇴골 두예요. 대퇴골 머리에 나와서 대퇴골이 딱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대퇴골이 허벅지뼈가 이렇게 생겼어. 허벅지뼈가 이렇게 생겼어. 있다고? 그래갖고 골반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가 대전자예요.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예요? 네, 여기가 대전자예요. 그래서 그 대전자와 대전자 사이의 거리가 넓잖아. 그렇죠, 여전히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리를 모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있다가 다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네.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의 발을 보면 족공이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하철에 보면 다리 모으고 이렇게 옆으로 여자분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리 허벅지 모으느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X자형으로 정강이가 퍼지기 때문에 발바닥에 이렇게 눌려요. 힘이. 안쪽이? 그래서 발의 족공이 죽어요. 그러니까 발이 모양이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발을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행부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들 쩍벌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게 뭐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골반이 넓어 보인다, 엉덩이 위드가 넓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을 모으면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찍으시고 그러시는 분들 사진 찍을 때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치마 웬만하면 입지 마시고 치마도 긴 치마 입으면 쩍벌 할 수 있어요? 치마 입지 마시고 바지 입고 그냥 쩍벌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가방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65세 이상 부모님과 월화목금 3km 이상 30분 이상 저녁 보행 운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대사증후군과 당뇨, 고혈압 관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운동 전후 영양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단백질 쉐이크는 드신대요. 그리고 두 분 다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계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문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아니라 욕심일 수 있지만 제가 없이도 운동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과 영양 관리에 효용감을 느낄 수 있을까? 65세면 이미 장년층, 노년층이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을 안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일상 일정을 운동을 체크를 해야겠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신경이 기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근육은 운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근육도 안 쓰기 때문에 신경 연결이 안 돼서 모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터 유닛 단위를 끊어버리고 그 근육을 위축시켜버리는 거라 그래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계속 움직여주고 써주면 신경이 연결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에요. 신경이 연결되는 방법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를 더 못 쓸 정도로 필요하게 만들었을 때 새로운 신경으로 근섬유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무게나 고부하가 가해질 때 새로운 신경을 발치해서 연결을 합니다. 새로운 근섬유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부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월화목금 3km 이상 30분 이상을 했다면 두 분의 운동 수행력을 평가해서 조금씩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혈압 관리에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 건 맞지만 현재까지 연구들을 따져보면 하체를 기반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운동, 그러니까 등척성 운동, 예를 들면 벽 스쿼트, 월 스쿼트, 그래서 내려가서 최대한 버텼다가 주저앉기, 그럼 밑에 쿠션 폭신폭신한 거 깔아놓고 벽에 등 밀면서 다리에 힘 꽉꽉 주면서 최대한 내려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저앉으시고 다시 쉬었다가 일어나고 다시 해서 그거 하고 밖에 나가서 걷는 것까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는 뭐 진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스쿼트도 좀 하시고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건 안 돼요? 일어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거 젊은 사람들도 시켜보면 끝까지 버티라고 하면 나중에 못 일어나요. 일어나다가 막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고 관절 다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하고 발바닥하고 다 짚고 다시 일어나세요. 존투로 유지하면서 뛰는 게 체지방 빼는데 최고인가요?
딱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투는 공일 시간 대비 산소 소비량하고 체지방의 에너지 동원율을 늘리는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존투가 만능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존투는 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투가 산소를 충분히 소비하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에너지 동원으로 많이 늘려서 충분한 체지방과 산소 소비를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막 2~3시간 막 이렇게. 근데 시간들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이럴 때는 하시고요. 평소에는 존3나 아니면 인터벌 트레이닝도 좀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건강한 정도의 러닝 거리가 궁금합니다. 10km 이상 넘어가도 정말 건강한 게 맞을까요? 특히 다른 상체 근육 같은 건 다 버리고 러닝에만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닝 좋은 건 맞아요. 러닝 좋은 건 맞는데 다른 보강 운동이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건 안 하시고 러닝의 기록을 늘리기 위해서 훈련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를 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절 재생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해라. 왜 다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구는 못 사나봐, 터져서는 못 사나봐. 근데 좀 우리 너무 경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만 유행하면 그 유행에 못하면 되게 뭐 터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러닝 유행하면 너 10km 몇 분 뛰어? 20km 몇 분 뛰어? 풀코스 몇 분마야? 서브3야?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랄까? 달아오르는 건 좋은데 조금 서서히 달아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관절에 뭐 안 좋다, 관절 재생에 뭐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실감이 와닿진 않거든요. 관절이 안 좋아진다는 게 뭐 어떤 걸로 이어지는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관절은 과사용이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관절을 빨리 다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과사용에 따른 누적 문제지 러닝을 한다고 뭐 관절이 많이 손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걷기가 힘들다? 그렇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을 열심히 하다 운동이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운동에 제한이 걸리면 결국 뇌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잃을 수가 있겠죠. 최근 러닝이 뇌에 좋다는 영상이 많이 퍼지던데 언뜻 보면 러닝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다른 유산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자전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러닝만큼 뇌에 도움이 될까요? 지속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투런이에요. 달리기 위해서 태어나고 인간이 달리기만큼 지속성이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유산소 운동도 다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데 러닝이 가장 구조적으로는 인간한테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는 얘기죠. 종아리에 쥐나는 건 페이스를 낮추는 게 제일 좋을까요? 종아리에 쥐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종아리가 쥐가 나는 거는 잘 생각해봐요. 요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 있는데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천히 뛰면 리어풋을 달릴 수밖에 없고요. 속도가 빨리 붙으면 미드풋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력 질주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무협 보면 판관포청천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추억의 판관포청천 알아? 전혀 몰라요. 포청천 몰라? 네. 여기에 이렇게 초승달 이렇게 붙여놓고 얼굴 시커매갖고 탁두를 데려가라는 사람 몰라? 몰라? 되게 유명한데요. 세대 차이 느낀다. 그래서 포청천에 보면 전조라는 그 호위무사가 있어. 근데 그 양반이 어디 빨리 갈 때 달릴 때 보면 발 앞으로만 팍팍팍팍 뛰거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태권도 선수, 복싱 선수 발을 들어서 뒤꿈치 들고 앞으로만 뛰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좋다 아니고 자기 스피드와 무게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 그래갖고 참 재밌다. 사람들이 싸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달릴 때 뭐 예를 들어 발이 피곤하다면 발 부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목에는 이 발가락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골이 있고 비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쭉 이렇게 내려오면 정골이라고 하는 두꺼운 뼈가 있고요. 옆에 피블라라고 하는 발목을 돌려주는 비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뼈가 있고 그 사이에 팔루스라고 하는 거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거가 이렇게 들 거잖아. 인력 거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 발목을 끌 때 이 뼈가 움직여 주거든요. 근데 그 뼈가 제 위치에 안 있어서 발목을 당기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뒤꿈치를 잘 못 대요. 뒤꿈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 습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게 이제 발이고 이게 발목이 뼈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무릎 런지 자세를 만들어서 무릎 앉아 한 다음에 남자들은 무릎 앉아 하면 이해하죠 뭔지 무릎 앉아 한 다음에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무릎을 앞으로 밀어보면 혹시 여기가 아프지 않는지 여기가 아프지 않는지 여기가 아프면 발목을 각도를 바꿔보거나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정강이 뼈를 양쪽 이렇게 좀 돌려봐서 이렇게 앞으로 밀 때 잘 밀리고 요 발목이 아프지 않은 데를 찾아가세요.
뭐 앞쪽이 아프지 않은 데는 그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러닝 유산소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뭐 다들 좋아하시니까. 여기서 홍보 하나를 하자면 11월 29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이 러닝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일대에 있으신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듣고 싶으시면 일산 우드 에듀케이션을 찾으면 되고, 멀어서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줌 강의로 들으시면 됩니다. 러닝에 관련된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왜 우리는 달리는 건지, 우리가 달릴 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퍼포먼스를 내릴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러닝과 관련된 좀 오해들을 정리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러닝이 유행인 이유는요, 러닝은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뛰다 보면 뭐 이제 4점을 느끼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4점에서 포기를 해요. 근데 4점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러너스 하이가 왔을 때 그 중독되는 그 느낌? 저도 그걸 처음 느낀 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나가서 농구하다가 붙잡혀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학생부장 선생님이 하키채 갖다 몇 대를 때리고, 어디를 맞았나요? 엉덩이요. 엎드려서 이제 아이스 하키채 갖다 몇 대를 맞은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그걸 봤어.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40몇 바퀴째 뛰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진짜 많이 뛰었다. 죽을 맛인데 그때가 이제 딱 4점이라는 걸 딱 느끼고 있을 때였고, 그걸 딱 넘어서니까 처음으로 그 중독적인 러너 사이를 느낀 것 같아요. 두 명 다 그걸 느끼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건 뭔 느낌이지 하면서 둘 다 눈이 막 뿅 가갖고 그 40몇 바퀴를 뛰고도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둘이서 막 진짜 전력 질주하듯이 몇 바퀴를 뛰니까 선생님이 저놈들 미친놈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군대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야. 타점과 러너 사이 느낌을 계속 찾아가는데 계속 달리다 보니까 웬만큼 뛰어선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중독의 느낌과 과도한 운동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 느낌을 찾아서 가면서 뭔가 받는 것들이 많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본태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면 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고,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맨몸으로 뛰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옷만 입고 신발만 있으면 바로 뛸 수 있잖아요. 가장 간편한 도구를 가지고 간편한 수단으로 뛸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헬스장 비용이라도 아끼겠다는 이유로 선택한 분들이 꽤 많고, 달리다 보니까 그 러닝뽕을 맞게 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질, 경쟁,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붐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현재 이런 러닝붐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습니다.